경제대공황 1929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를 말하는 건데 1929년에 불어닥친 이 경제대공황에 대한 피해를 일본 정부도 크게 입게 돼요. 그래서 1929년에 경제대공황 사건이 있고 나서 천황은 이때 당시 문인으로 중심되어 있던 이 내각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로 중심된 군부내각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 경제대공황 이후에 일본 열도를 다스리는 애들이 이제 문인 공무원에서 이제 군인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그럼 이 군인 친구들이 잘하는 게 뭘까? 당연히 전쟁 아니야. 그래서 일본의 국내 경제적 위기를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발상을 함과 동시에 일본 내각은 이때 당시 만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만주 땅에 쳐들어가는 만주 사변 전쟁을 1931년에 전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31년부터 이 만주 땅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식민지 조선 지역을 병참 기지로 사용하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좋겠다. 그래서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 지역을 군수물자를 뽑아내는 군수기지, 즉 병참기지로 만든다 해서 이거를 병참기지와 정책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자, 만주 땅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북한 땅에다가 군수공장 까는 게 낫겠어? 남한 지역에다 까는 게 낫겠어? 당연히 북부 지역에다 까는 게 낫겠지. 그래서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에 군수공장이 대거 설치가 되게 됐다라는 거. 자, 또 생각. 자, 그럼 군수공장에서 나오는 거 무기지. 그럼 이 무기는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네. 그러면 무슨 공장 단지가 많이 만들어진 거야? 중공업 공장 단지가 많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30년대 중공업 이제 공장이 많이 되고 설치된 이유는 병참기지화 정책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남쪽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뭘 재배하도록 하면, 그리고 북쪽 사람들에게는 양목장을 만들어서 양을 기르도록 해요. 그러면 양고기 땡겨서 양 기르는 거야? 당연히 아니겠지. 양털 벗겨서 겨울용 군복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면을 다량 재배하는 것 역시 군복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1932년에 농촌 저축 캠페인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 운동을 농촌 진흥화 운동이라고 한답니다. 32년에 전개됐던 저축 캠페인이었고요. 일단은 총국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도 밥을 많이 처먹는 민족성을 갖고 있대. 부정은 못하겠어. 왜 그러면 고봉밥이라고 해서 한 밥 두세 공기, 지금 따면 밥 두세 공기를 한꺼번에 먹는 게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수확한 이 곡식을 겨울에 다 먹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항상 이 조선인들은 봄에 가난한 특징을 갖고 있대. 이거를 충국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봄에 가난한 문화를 없애자라는 그 명목하에 충국 퇴치를 구호로 저축운동한 게 농촌 진흥화 운동이야. 자, 그럼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어디서 많이 나가는지 확인을 해야겠네. 그럼 뭘 작성해야 돼? 가계부. 가계부를 집집마다 작성하도록 해서 지출을 감소하고 우리 이제 지출 그만하고 저축합시다. 이게 저축 캠페인 농촌 진흥화 운동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고. 또 그 농촌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저축 캠페인 하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 군량미로 가져갈 쌀이 많이 확보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군량미 확보가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932년, 31년에 만주 땅에 쳐들어간 일본군 애들은 1년 만인 1932년에 만주 땅 전역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해요. 자, 그래서 이 32년에 식민지 괴뢰 국가인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지 국가 하나가 수립이 되게 됐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37년 7월 7일 루보우차오 다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본토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중국과 일본의 전쟁, 중일전쟁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가 이때 당시에 난징이었는데, 난징이 함락되게 되자 중국 국민당 정부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수도를 충칭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항전의 의사를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봉착됐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석유 자원이 동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때 당시에 베트남 41년에 베트남의 석유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베트남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중국과의 전쟁하게 되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이 부족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중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에서 수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시대 구분서 할 때 알려드렸지만 최대한 조선 청년들을 강제 징병 안 하고 일본 병사만으로 이 중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 청년들이 일본인들 싫어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청년들한테 군복을 입혀놓고 슈루탄을 주면서 우리 덴노 헤이카이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줘 이래?
그럼 슈루탄은 앞으로 던져 뒤로 던져. 당연히 뒤로 던질 거 아니. 그래서 괜히 데리고 갔다가 반란 터질까 봐 무서워서 못 데리고 가겠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조선인 안에 있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 자체를 없애고 한국의 시민으로, 즉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세뇌시키고 데리고 가면 부작용이 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신민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해요. 한국 신민화 정책. 그럼 말 그대로 단어에 이제 의미가 다 부여됐다고 얘기했잖아. 단어 풀면서 가자. 자, 한국은 뭐야? 황제의 국가. 누구의 국가? 천황의 국가. 일본 말하는 거지. 신민은 황제, 백성을 말한다. 그래서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양성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본 애들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요.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이다. 여기 내선일체 할 때 이 내자가 무슨 내자냐면 내지인 할 때 내자야. 그럼 이 내지인은 누구를 뜻하냐? 바로 일본인들을 뜻해. 그리고 이제 선이 누구를 뜻하게? 조선. 그래서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쌍욕이 뭐냐면 너 조선진 같아. 뭐 이게 최고의 쌍욕이었어.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을 같은 레벨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저런 천박스러운 조선인하고 똑같아 라는 식으로 화내는 멘트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조선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말을 바꿔요.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이래. 그러니까 일본의 대동강 공격권 전쟁을 위해서 조선에 남아도 군복을 입고 나아가서 싸워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일선동조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 이거를 일선동조론이라고 얘기를 해. 뭐 같은 의미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한국 신민서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 이제 문서 이름이야. 자,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나는 충성스러운 한국의 시민이다. 천황표의 은혜에 평생 보답하련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제 세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암송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요 당시에 교복 문화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까까머리. 학생들의 머리가 하나로 단결이 돼야 정신도 단결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조회 시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학교에 있는 이 조회 문화가 애당초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어떻게 보면 되겠고. 자, 아무튼 그게 이제 한국 시민서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성요배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7시쯤에 이제 천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 궁궐을 향해서 절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 이걸 궁성요배라 그래.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신사참배. 신사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전통신앙 신토라고 있어요. 신토 신들을 모시는 사당이야. 근데 간단하게 신토가 뭐냐? 우리도 조상님 돌아가시면 조상님 제사 지내면서 모시잖아. 그런 걸 이제 일본에서 신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신사가 남산에 설치된 신궁이었다. 그래서 이 신궁에 조선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 우리 조상님이야 절에 이런 걸 강요했던 거야. 그러면 요때 당시에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학살당한 종교단체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 어떤 종교단체겠냐?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개신교야.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이 과정 안에서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창씨개명 정책, 이 미나미지로 총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창씨개명 법안은 39년에 통과가 됐고 시행된 거는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first name을 뭐라 그래? 성이라 그러잖아. 근데 일본은 씨라 그런다고. 근데 우린 그럼 씨가 없네. 일본식 성인 씨를 창조한다. 창씨. 일본식으로 이름 어떻게 한다? 개명한다. 창씨개명. 자, 이거 어떤 학교에서 나왔으니까 외워라. 이 창씨개명 정책을 시행한 총독 이름은 미나미지로 총독이에요. 미나미. 그냥 미나미 아니다. 혹시 몰라.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전주는 미나미 지로까지 외워라. 대전은 그냥 뭐 미나미 뭐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뭐 창씨개명 정책은 이 6달 동안 미나미지로 총독이 강압은 하지 않겠대요. 자발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조선인에게 부여를 하겠대. 그러면 누가 가장 빨리 창씨개명을 완료했을까? 친일파 조선인들, 이광수나 윤치호 같은 그런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안동에 있는 양반들이 가장 일찍 창씨개명을 싹 다 완료했다 그래요. 뭐 신체발모 수지 부모하면서 어찌됐든 일본한테 잘 보여서 기득권이라도 유지하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 창씨개명 정책 8월 11일까지 강압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역으로 말하자면 8월 11일 이후에 강압이 있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8월 11일 이후에 만약에 창씨개명 안 하게 되지. 이때 당시 쌀 배급 받는 사회였는데 쌀 배급 못 받아서 가족끼리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배급 못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 같은 거 발행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식들의 학교 입학 거부당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납부를 안 받습니다. 근데 선생님 세금 납부 안 받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야, 세금 납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거를 완납 처리하냐? 미납 처리되지. 그럼 이제 형무소 지하실 같은 데 끌려가지고 개처럼 처맞는 거야.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창씨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95% 이상의 국내 조선인들이 다 창씨개명을 완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은 생경 침입하라고 불려지며 욕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을 팔고 이익을 얻은 반민족 행위자만 욕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사상범 예방을 목적으로 치안유지법이 강화가 된단 말이야. 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운동가들하고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일제 법안이야. 그 법안에 입각해서 형무소에 수감된 자들을 사상범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놈의 이 사상범들이 형 집행이 끝나고 나서 석방이 되잖아. 그럼 나가서 또 뭐 하겠어? 또 독립운동 사회주의 운동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재범 확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사상범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자, 일본 경찰이. 그래서 이거를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 그래. 실제로 이 사상범들이 석방되고 나서 다른 지역에 뭐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서 놀러 가는 일이 있어도 주변에 있는 주재소나 경찰서에 무조건 신고하고 움직여야 됐대요. 자, 그리고 이제 41년에 근데 이게 문제가 일본 애들이 막 관찰을 해도 이 사상범들이 일본 경찰의 눈을 따돌려 버려버리고 막 또 독립운동만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얘네들은 통제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사상범으로 분류돼서 형무소에 수감되지. 그러면 형 집행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범을 계속 가둬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름이 사상범 예방구금령이에요. 됐고요. 이제 거기 이제 국민정신 총동원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일파 조선인들로 선전운동하는 거야.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전쟁을 위해서 조선에 남아는 군복을 입고 열심히 나가서 싸웁시다 막 이런 식으로 선전운동했고, 그 선전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친일파 조선인 조직이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역시 이것도 외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령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38년에 3차 교육령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게 되는데, 자, 중일전쟁 시작한 지 1년쯤 되는 시점이다. 자, 우리나라의 민족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어떤 두 과목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언어, 조선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역사겠죠. 조선어하고 이 조선사를 애당초에 학급에 수익 과목으로 설정을 해놔. 그럼 이 수익 과목이라는 게 뭐야? 따를 수, 뜻, 선택 과목과 시켜놨다라는 거야. 근데 많은 뭐 선택 과목이겠지만 일본 애들의 눈치가 있는데 어떻게 학급에서 저 과목 수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시조고 폐지죠. 이렇게 해서 중요도를 낮춰서 조선 민족성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였고, 그 다음에 이 조선사하고 조선어가 만약에 이제 개강이 안 돼, 그럼 이제 빈자리는 어떤 과목이 채우냐? 수학 뭐 이런 게 아니라 체육 과목이 채워요. 그러면 왜 체육 과목 시수를 이토록 많이 늘렸을까요? 조선 청년들을 징병과 징용에 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8년에 3차 교육령 얘기했고 43년에 4차 교육령 제도라는 게 반포가 돼. 4차 교육령이라고 하는 건 아예 민족 정신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조선어하고 조선사를 아예 금지화시키는 게 4차 교육령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끝났다 갈게요.